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양육가설입니다. 이 책은 되게 생각해가는 생각이랑 비슷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앞에서는 그간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지식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생각해가는 생각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. 해가지고 이제 인지랑 앞에서 찍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저는 이걸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언급을 하면서 이 양육가설의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이 아동 연구라는 게 결국에는 이 양육가설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내용이다. 그래서 이 양육가설을 사용을 했던 사람들은 이 유년기의 사회화가 부모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를 배우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정리를 해놨을까요?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람은 부모를 따라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네, 이 말이 나왔던 그러한 이유가 이제 그 어떤 엄마가 그 감자수프를 끓이던 계란국을 끓이던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한 아이가 그 상황을 따라 하는데 이거를 그 전체적인 내용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깨면서 안 돼! 라고 외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유년기의 사회화가 부모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를 배우는 과정이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냥 1장에서는 양육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해가지고 2장에서는 이 브로콜리 섭취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관관계 연구의 유의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브로콜리 섭취 효과가 뭐냐면 브로콜리를 많이 먹은 이 50대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랫동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결국에는 뭐 브로콜리를 먹은 사람이 식습관이 좋았다던가 아니면 브로콜리가 아니라 브로콜리랑 뭐 같이 먹는 게 더 좋았다던가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상관관계 연구들이 어떤 관계들이 더 이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이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 양육가설은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자의 영향이 50대 52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성 성격의 차이의 50%는 유전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하면서 이 환경이 다가 아니라 유전자도 또한 일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이 부모 자녀 효과 해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지만 이 자녀 부모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해서 만약에 아이가 성격이 좋다면 만약 부모가 그것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화목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 아이가 착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대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. 또 이제 유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직접적 유전 효과와 간접적 유전 효과를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외모에 대한 걸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선 직접적 유전 효과는 외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이제 외모가 좋은 애들이 성격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접적 유전 효과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더 잘 대해주고 이제 간접적 유전 효과는 사람들이 예쁜 것 때문에 잘 대해주니까 그 아이의 성격이 더 이런 예시가 맞나?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유전적인 게 환경적인 영향도 이끌어낸다 해서 이 유전력이라는 건 직접적 유전 효과와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간접적 유전 효과도 더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관관계 연구기도 하고 우리는 환경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효과도 받기도 하고 이 부모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유전력 또한 이 유전자의 50 차이가
가 성격의 차이의 50%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50%에도 유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양육가설의 지지 증거들의 문제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부모가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각각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이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출생 순서, 그래서 첫째와 둘째의 성격 차이라던가 뭐 양육 방식, 가족 간의 차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져봤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,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90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정 내에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모의 특성이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,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오은영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오은영 박사님이 많은 이 매체에 나오면서 이 부모 간의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한 양육 방식에 대한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의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서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또 하는 얘기가 이런 가정 내에서의 말들은 결국엔 또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는 거를 또 느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 양육가설에 반대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장에서는 중요한 말이 코드 스위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. 그래서 코드 스위칭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극단적인 사회적 맥락 따르기인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저 같으면은 뭐 집 안에서는 딸, 그 중에서 둘째, 그리고 학교에서는 2학년 아니면 동아리 회장 그런 식으로 자리를 맡고 있고 또 뭐 친구들 사이에서의 이런 그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제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서 그냥 학교에서의 행동과 집에서의 행동이 다른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코드 스위칭과 간접적 유전 효과, 직접적 유전 효과, 그래서 성격적인 선천적인 것들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부모의 양육 방식이 상관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선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언어를 배우는 능력 자체는 우리 유전적으로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 결국에는 이 언어를 어떤 언어를 배우느냐는 환경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제 코드 스위칭의 한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보면은 이민자들의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들 모국어를 쓰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억양을 완전히 따라하는데도 집 안에서는 자신의 모국어를 쓰고 하지만 밖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환경적 요소를 잘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진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자주 듣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이 만약에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악한가 착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이제 집 안에서는 어떤 성격이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있는데 집 안에서는 되게 착한데 밖에서는 나빠. 근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의 한 90%가 된다면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은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는가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
이 성격의 환경적 요소는 결국 수특한 맥락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부모의 그러한 역할이 밖에서의 영향을 띈다는 것을 말을 할 수 없으므로 또 이 양육 가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. 5장에서는 이 전통적 사회와 현대적 사회 간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그 전에는 뭐 아이를 뭐 대충 키우든가 뭐 아니면 전혀 신경을 안 쓰든가 아니면 뭐 다 같이 공동 육아를 하던가 뭐 그런 걸 했다면 현대적 사회에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사랑을 많이 주고 그러한 양육 방식 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다른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양육 방식이 다 다르고 근데 그거에 따른 또 그 차이를 이제 볼 수 없으니 또 이 양육 가설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. 이 6장에서는 유명한 도널드 구아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침팬지 아이를 이 같은 연령대의 같은 시기에 그 영유아와 함께 키우면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고 이 구아 그러니까 침팬지 아이가 사회화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이었는데 우선 이 실험이 중간에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인간의 모방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구아가 도널드를 따라하거나 이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기도 했지만 도널드가 구아를 따라하는 그러한 빈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동을 위해서 이렇게 멈췄다는 그러한 실험입니다. 그래서 이걸 우선 보게 되면은 마음 이론회란 거를 얘기를 하는데 눈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. 그래서 이 구아가 이 사람들의 눈동자의 행방을 따라서 뭐 눈살을 찌푸리거나 뭐 그런 행동을 보이면 눈치를 보는 등 이 눈을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그런 얘기고 또 자폐와 윌리엄스 증후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또 각각의 살짝 유전적으로 변형된 이 뇌의 부분이 각각 달라서 이 사회적 모델의 유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윌리엄스 증후군은 이 사회적 모듈은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몸의 신체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아 같은 경우에도 자폐아 쪽이 아니라 윌리엄스 증후군 쪽이어서 사회적 모듈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침팬지의 의사 정분화 해서 이제 하위 집단을 형성을 해서 이 성향이 인간을 따라한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침팬지는 이제 우리와 그들을 따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또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가설이 그래서 아닌 이유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또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이제 그래서 부모에게만 배운다는 것이 이 자녀들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양육가설이 아닌 거고 그리고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선택을 함으로써 물려주고 이 환경 영향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양육가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인 거고 그러니까 양육 방식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건 자기 복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인 거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이 아이들이 언제나 부모를 갖는 거는 아니다 해서 고아들도 있고 또 마지막 이유로는 이 부모와 아이의 관심사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해서 뭐 부모들은 뭐 의사가 되길 원하고 아이들은 뭐 축구 선수가 되길 원하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진화론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양육 가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래서 이 장을 끝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도널드 구아 실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뒤에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저자는 그대로 그 도널드와 구아를 같이 이렇게
양육을 했어도 도널드는 결국엔 구하를 따라하지 않고 어느 인간들처럼 잘 생활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,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도널드가 커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자신 간의 관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얻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, 이 인간은 어떠한 집단에서 특이해 보이는 것, 그러니까 특이하고 싶어 하지 않고 평범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도널드는 잘 생활을 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우선은 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